저와 남편은 25살, 한창 꿈 많고 패기 넘치던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을지로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집 근처 자동차 정비소에서 견습공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조금 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핑계 삼아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부지런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에 제 마음이 자연스레 끌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아주 우연한 일이었어요. 퇴근길에 집 앞 슈퍼에 들러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남편이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는 걸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슈퍼 사장님이 허리가 아파서 들 수 없다고 하니 지나가던 남편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달려와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고맙단 말을 연신하셨고 남편은 그저 웃으며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단지 착한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뒤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남편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로 남편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칠 때마다 꼭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우산도 없이 황급히 달리던 제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길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신 할머니를 남편이 부축하고 있더군요.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마치 자기 일처럼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사방으로 흩어진 장바구니 속 채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집까지 조심스레 모셔다 드리더군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울렸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때 처음으로 확신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이 할머니 댁 앞에 도착하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할머니 손에 살며시 돈을 쥐어드리는 겁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떨어뜨린 채소값이라며 2만 원을 드린 거였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던 남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그리고 따뜻하게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만 해도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고 혹시라도 그와 마주치지 못하는 날이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더는 마음속에만 두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이 정비소 앞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걸 보고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할머니 도와드리시는 걸 봤거든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걸 보셨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럽네요. 남편은 귀까지 빨개지며 쑥스러워했지만 그 모습마저도 제 눈엔 따뜻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의 다리 때문에 미안해했습니다. 걷다 보면 속도가 느려질까봐 제가 혹시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제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그를 더 배려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았거든요. 데이트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한강공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집 근처 작은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늘 저를 실망시킬까봐 조심스러워했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멋진 데이트도 못하고 늘 이런 데이트만 해서 미안해요. 남편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속내가 느껴져서인지 제 마음이 괜히 짠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는 멋진 데이트 코스보다 당신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우산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제 쪽으로 바짝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젖었지만 남편은 어깨며 등까지 온통 젖어버렸죠. 집에 도착해 그의 옷이 흠뻑 젖은 걸 보니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야 갈아입으면 그만인데 당신이 감기라도 걸리면 내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부모님 귀에 들어가자마자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들 중에도 좋은 인연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살다 보면 현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네가 젊을 땐 괜찮아도 몇 년만 지나도 알게 될 거야. 네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올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의 다리가 불편하단 사실이 부모님에겐 그저 장애로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그 얘기를 남편에게 차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 두려웠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렇게 남편이 정식으로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꽃다발과 선물을 한아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그동안 봐왔던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차갑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정수군, 서로를 위해서라도 결혼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따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곁에서 지키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자네를 보게. 자네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뒤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부모님께 따졌습니다. 너무해요. 정소 씨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랑만 보이겠지. 하지만 몇 년 지나봐라.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떡할 거냐. 우리도 정수 씨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너까지 고생길로 들어서는 건 차마 못 보겠어서 그래. 나이 들어 너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때 도와줄 힘도 없잖니. 부모님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미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더 모질게 굴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방에 앉아 부모님과 계속 부딪히느니 차라리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 집에서 머무는 동안 제 마음도 편찮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은 그 3일 동안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젖은 옷차림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선 제 앞에서 늘 미안해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선영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 걱정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요.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아니에요. 정소씨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차올라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모님이 결국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제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 마음을 정했다면 우리도 더 막진 않겠다. 그 말이 허락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기뻐야 할 순간인데 부모님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을 올리는 그날까지도 부모님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주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있는 듯 했죠. 그렇게 저희의 신혼은 영등포구 작은 골목에 있는 허름한 월세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냉장고도 중고였고 가구는 여기저기서 얻어다 놓은 것들이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그 어떤 부부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비소에서 일했고 저 역시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며 함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둘이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가 첫째 미영이를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져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살림이 금세 빠듯해졌습니다. 기쁘고 설레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다니던 정비소 사장님이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던 기계를 헐값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하셨죠. 남편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더니 마침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작은 공장 하나 해보면 어떨까? 언젠간 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그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사실 제 마음은 온통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목돈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단단한 눈빛을 보자 저도 더는 두려움만 붙잡고 있을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 그렇게 저희는 손에 쥔 작은 돈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의 첫 공장은 작은 창고였습니다. 중고 기계 몇 대로 시작했는데 남편은 기계를 돌리고 납품까지 직접 뛰었고 저는 아기를 업은 채 거래처에 전화를 걸고 견적서를 작성하여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어요. 일을 따내는 것부터 납품까지 하나하나 전쟁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늘 최선을 다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마음가짐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거래처에서 도면을 잘못 주고도 우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면대로 안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면대로 정확히 만든 겁니다. 그제야 자기들 실수였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우리에게 손해를 떠넘기듯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땐 거래처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참고 삼켜야만 했습니다. 첫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방비가 부담돼 작은 히터 하나로 버텼는데 공장 안은 늘 찬바람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고바드는 추위 속에서 철가루와 윤활유 냄새가 온몸에 밴 채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아이였습니다. 아직 어린 미영이를 공장에 데리고 있어야 했는데 먼지와 냄새 때문인지 아이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미영이는 기침을 하면서도 제 무릎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뎌도 현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 며칠씩 멈추기도 하고 작업 도중 작은 실수가 쌓여 납품을 제때 못한 적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밤을 새워가며 다시 작업했고 저 역시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사정하고 부탁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재료값이며 전기세까지 줄줄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늘 제자리에 맴돌 뿐이었거든요. 당장 다음날 납품할 재료를 살 돈조차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참고 버티자 공장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거래처가 생기고 주문량도 늘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남편과 단둘이 뛰어다니던 시절이 지나고 하나둘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공장은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공장이 어느새 기계 소리로 가득 찬
제법 그럴듯한 작업장이 되어 있었죠. 둘째 현우가 태어나고 10여 년이 흐르자 우리가 시작할 땐 상상도 못했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늘고 정밀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고비였지만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공장이 커지면서 그만큼 기쁨도 컸지만 그만큼 고민도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공장 일에 매달리느라 늘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야 집에 들어왔고 아이들 돌봄과 살림은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공장 일과 집안일을 오가느라 늘 바빴습니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얘기 나눌 시간도 없을 만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죠. 그러다 보니 미영이는 속 얘기를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했는데도 저한테 말을 못하고 그냥 손에 있는 걸로 대충 해결했다더군요. 다음 날 선생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셔서 그제 알았습니다. 어머님, 미영이가 준비물을 자꾸 안 챙겨와요. 집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는 게 속상하기도 했지만 차마 말할 시간조차 없게 만든 게 저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어느 날은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미영이가 그 얘기를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연락을 해줘서야 알게 된 저는 황급히 학교로 향했고 미영이가 운동장에서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돌리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미어졌습니다. 미영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감당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우는 또 다른 고민거리였습니다. 공장이 한창 바쁠 때 태어나 아빠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 마음속에 쌓인 게 많았던 걸까요? 어느 날 친구들과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우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누구랑 싸운 거야? 걔들이 우리 아빠 다리 절뚝거린다고 놀려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를 지키려고 싸운 아들의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다음부턴 싸우지 말고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자. 알겠지? 엄마 맨날 바쁘잖아요. 얘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놓치고 살았을까? 그제야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이는 늘 씩씩하고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활발해서 집안에 큰 힘이 되어주었죠. 무엇보다 제가 공장일로 바쁘다는 걸 이해하고 어릴 때부터 동생 현우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장학금을 받으며 결국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정수 씨와 함께 학교에 갔는데 남편은 딸의 모습을 보며 연신 감격해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이 되자 미영이는 중견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주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던 미영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겉으론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회사 선배야. 회사 들어온 지는 3년 정도 됐고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랑 같은 부서에서 일해. 성격이 차분해서 같이 일하기 편하고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그 사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아빠는 대기업 계열사 운영하시고 엄마는 문화재단에서 일하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과 그 집안의 세계가 너무 달라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 다만 집안이 너무 다르면 서로 모르는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럴 땐 서로 잘 얘기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알아.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겉으론 딸의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편찮았습니다. 저는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극구 반대하시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의 사랑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집안의 간극이 너무 커서 혹시라도 미영이가 저처럼 마음고생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가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가 우리 집에 인사드리고 싶대. 사실 나 프로포즈 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그토록 아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 집안의 차이가 두 아이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미영이의 남자친구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영이의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겨울날이었는데 현관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청년이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말투부터 행동까지 예의가 바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두 아이가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채로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영이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딸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미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날 정중하게 대해주시긴 했는데 우리 집이 좀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어.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지, 집은 어디인지, 형제는 몇 명인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셨어. 뭐 그럴 수 있지. 처음 만난 자리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 나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빠가 공장 운영하신다고 말하니까 순간 표정이 확 바뀌시는 거야. 그러고는 아, 그렇구나. 한마디 하고 그냥 말을 끊으시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을 운영한다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남편이 피땀 흘리며 일궈낸 일인데 그걸 듣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 뒤로도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미영이는 점점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오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아유, 왜 그래 미영아. 또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담근 김치 어머니께서 맛보시더니 우린 이런 김치 안 먹는다 하시면서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그냥 식탁 한쪽에 밀어두셨어. 미영의 표정이 서글퍼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도 말없이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 웃음 뒤의 씁쓸함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걸 그렇게까지 대놓고 거절하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 다음엔 더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가 시댁에서 식사를 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듣자마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밥 먹으면서 그러시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를 잘 안 한다던데 너는 좀 하니? 하고 물으셔서 네, 아직 많이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럼 우리 집 식구들 입맛에 맞출 수 있게 더 노력해야겠네. 라고 하시더라. 뭐라고?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그냥 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 근데 자꾸 내가 평가받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 나 이 결혼 해도 되는 걸까? 준혁 오빠는 너무 사랑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정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정말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 그리고 아빠 다리가 불편하단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확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이 다리 좀 저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런 말을 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예의 없이 말하는 거 아니니? 엄마 화내지 마. 나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괜히 분위기만 더 나빠질까봐 그냥 참았어. 아니, 그건 참을 일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없이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내 다리 때문에 우리 미영이만 고생하는 것 같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사돈댁이 이렇게 나오는데 차라리 이 결혼 안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미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면 아이 마음이 어떻겠어. 우리도 마음고생했던 거 기억 안 나?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으면서도 가족이 상처받는 걸 그냥 두고만 봐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공장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거래처 몇 곳에서 연달아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일 얘기를 나누던 거래처 사장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더니 결국엔 회사 문을 닫는다는 소식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납품한 물건값은커녕 앞으로의 거래마저 중단되니 공장 자금 사정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에서도
죄송하지만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코앞인데 줄 돈조차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밤새 공장에 남아 기계를 돌리며 머리를 싸맸고 저는 거래처마다 전화를 걸며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도 힘들다.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영이는 결혼 준비로 한창 바빴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고 미영이의 얼굴엔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공장 많이 힘든 거죠? 괜찮아.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근데 시댁에서도 우리 집 형편을 아시는 것 같아. 준혁 오빠가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요즘 중소기업들 많이 어렵다던데 우리 집은 괜찮냐고 은근슬쩍 물어보셨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우리 사정이 밖으로 알려진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영이의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공장이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웃으며 앉아있을 여유가 없어 미영이에게 이번 한 번만 더 미루자고 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사정 좀 나아지면 그때 하자. 지금은 도저히 상견례를 할 상황이 아니야. 엄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날짜를 바꾸기 어렵다고 하셔. 계속 미루면 파혼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 준혁 오빠도 부모님 설득하기가 어려운가 봐. 자기도 우리 입장 이해는 하지만 이번엔 그냥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우리를 못마땅해 하던 사돈댁이 왜 상견례 날짜만큼은 한사코 미루지 않으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요즘 사정이 많이 어려우시다는 거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부담되시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래, 준혁아. 우리가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 그랬어. 너희 마음도 아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딸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냥 상견례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상견례 전날까지도 공장은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기계 한 대가 또 고장을 일으켜 남편은 밤새 수리를 해야 했고 저는 새벽까지 거래처와 전화를 하며 납품 일정과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고 정신없이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옷도 간신히 챙겨 입고 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돈댁 사람들은 아마 반듯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나올 텐데 우리는 피곤해져런 얼굴로 초라하게 앉아있어야 하다니 마음이 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아휴,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우리 잘못이지. 우리가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거야. 그러니 넌 아무 생각 말고 결혼해서 행복할 생각만 해.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미안함과 복잡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딸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강남 한복판에 최고급 한정식 집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엔
이미 사돈댁 식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반듯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모습이 더욱 대비되어 보였으니까요. 자리에 앉는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역시 우리를 못마땅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미영이에게서 들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미영이를 평가하는 듯한 냉랭한 기운 대신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기대가 섞인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경계심보다는 서로 잘해보자는 마음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 낯선 분위기에 저는 잠시 말을 잃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한창 이어지던 중 바깥 사돈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젊으셨을 때 다리를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다친 건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30년도 더 됐습니다만 그게 왜 궁금하신지. 혹시 눈 보러 가치던 날 교통사고 난 노인을 구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1988년 12월 23일 밤입니다. 아니, 그걸 사돈이 어떻게... 맞습니다. 그날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차 안에 갇힌 분을 구하다가 그때 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돈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30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사돈이 구해주신 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은 마음으로 바깥 사돈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진 사돈이 아니었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추위가 심한 날 사고가 났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목숨 걸고 아버지를 끌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알 수가 없어 우리 가족이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바깥 사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사람이 준혁군의 할아버지였다니. 이런 기막힌 인연이 세상에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그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벅찬 감정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깥 사돈은 남편의 두 손을 꼭 붙잡은 채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젊은이를 꼭 한 번은 찾아야 한다고요. 제대로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게 평생 한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 역시 깊은 숨을 고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일이 우연히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가 흐려졌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와 서둘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에 처박혀 있었고 운전석엔 어르신 한 분이 미동도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문은 심하게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고 남편은 두 손으로 문을 억지로 잡아당겨 결국 차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가 철판에 베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땐 그저 어르신을 꺼내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119가 와서 어르신을 모셔간 걸 확인하곤 저도 급히 집으로 향했죠. 그때 남편은 편찮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병원으로 빨리 가야 했던 상황이었기에 자신을 밝히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깥사도는 눈가가 붉어진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의식을 잃으셨는데 병원에서 깨어나시자마자 그 젊은이를 꼭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젊은이가 당신을 구하다가 다리까지 크게 다쳤다며 평생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깥사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남편 역시 입술을 꼭 다문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찾았는데 평생의 은인이 바로 제 사돈이셨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엉켜있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딸의 결혼 문제로 밤마다 가슴을 졸이며 불안해했던 시간들이 스르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감사함과 벅참뿐이었습니다. 안사도는 눈가가 붉어진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미영이가 평범한 집안의 아이라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얘기를 드리기 민망하지만 사실 준혁이 형이 예전에 집안 형편 때문에 우리 집에 접근한 아이와 만나면서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영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 괜히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얼마 전 우리 마음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미영이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사람을 구하려다 다리를 다치셨다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미영이가 형이 만났던 그 아이와 같을 리 없다고요. 그런데 사돈댁이 젊어서 누군가를 구하다가 다리를 다치셨다는 얘기가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님이 평생 찾고 계시던 그분이 아닐까 싶어서 남편과 함께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바깥 사돈이 다리를 다친 시기와 그 당시 살던 곳이 아버님 사고가 났던 곳과 정확히 겹치더군요. 그래서 오늘 꼭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 인연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사돈댁이 상견례 날짜를 그토록 서두르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해도 미루지 않으려 했던 것이 단순히 예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30년 동안 애타게 찾던 그 인연을 또다시 놓칠까봐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사돈댁 사정도 안 좋은데 이렇게 상견례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인연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견례 자리를 꼭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서운함이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불안이 하나씩 걷히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릴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바깥사돈은 저희 공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이제라도 조금은 갚고 싶습니다. 사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돈이 내민 종이에는 바깥사돈이 운영하는 계열사와의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꾸준히 맡기겠다는 약속이었고, 거래 조건도 우리 쪽에 최대한 유리하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저희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으로 생각 마십시오. 이건 그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열사에도 믿을 만한 협력업체가 필요했으니 서로에게 이로운 거래가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품질과 납기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셔야죠. 월 결제 조건도 최대한 맞춰드릴 테니 당장 숨통을 틔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독촉 전화와 밀린 급여 때문에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이 기적 같은 인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밀린 빚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떠났던 직원들도 다시 돌아왔고요. 회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 드디어 미영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과 저는 서로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미영이를 시집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에는 양가 친지들과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식장이 따뜻한 축하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날 공장 부도로 폐업위기에 몰렸던 일, 시댁의 오해와 갈등으로 마음 졸이며 눈물 흘리던 미영이의 모습까지 떠올라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바깥사돈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절을 올리셨을 겁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날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30년 동안 이어져 온 깊은 인연과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미영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은 그동안의 고생과 눈물을 모두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영이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미영이는 양가 가족과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벅찬 마음으로 눈물을 삼키며 행복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우리의 일생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공장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가족들 사이에도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후, 눈이 소복히 쌓이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남편이 공장 문 앞에 서서 하얗게 내려앉은 눈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 운명의 밤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민 그 손길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혜란 정말로 돌고 도는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우리 공장엔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친절도 소중히 여기세요. 언제 어떤 인연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영이와 준혁이는 신혼생활에 행복하게 적응해가며 가끔 공장에 들러 견학도 하고 명절마다 인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안사돈 역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우리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아껴주십니다. 삶은 참 신비로운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그날 이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성실하게 그리고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어디서 또 어떤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남편의 작은 선행 하나가 우리 가족의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았듯 작은 친절이 결국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저는 이제 온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